네, 안녕하십니까. 2020 대한민국 기술 사업화 대전 산업 디지털 전환 포럼의 사회를 맡은 조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외 산업의 디지털 전환 동향과 또 우수 사례에 대한 강연을 통해서 저희는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좀 더 확산하고 또 그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고취시키기 위해서 오늘 포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포럼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포럼은요, 김지현 SK그룹 마이써니 부사장의 강연을 들어보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함께 진행이 되는 토크 콘서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문자를 통해서 사전에 전달받으신 위 라이브 온 링크를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토크 콘서트 때 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또 그만큼 양질의 포럼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디지털 전환의 동향과 사례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실 김지현 SK그룹 마이써니 부사장님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한 40분 정도 강연의 주제는 디지털 기술이 산업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은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혁신에 있어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응용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40분 강연 내용보다 제가 기대하는 건 30분간 여러분과 토크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유튜브와 줌으로 많이 연결한 걸로 알고 있고요.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또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한 2016년도부터 주요 키워드로 등장을 하면서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음을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나 세미나를 통해서나 우리가 보고 들어왔죠. 그런데 코로나가 이 현상을 더욱더 가속화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만날 수 없다 보니까 사실 이 컨퍼런스만 해도 원래는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게 당연한 건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하고 또 라이브 방식으로 또 이렇게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건 그만큼 코로나가 가져다 준 큰 변화죠.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게 다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사업과 서비스가 운영되는 게 현재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전체적인 시장의 변화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강연의 내용은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대전환이 기존에 있었던 ICT 기업뿐만 아니라 전통 산업 영역에 있던 기존 산업에도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시장의 변화, 산업 구조의 변화는 과연 어떤 기술로 인한 것인지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해서 전통 산업을 혁신한 좋은 사례를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필립스라고 하는 회사예요. 필립스에서는 이 조명 있죠. 조명 기구를 디지털 인터넷으로 연결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거든요. 자, 화면에 있는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죠. Welcome to Hoodrat. You are most probably a bit confused and disoriented. 책상 위에 Let me 있는 reassure you, 모니터에서 everything will be fine. 게임이 실행되고 있는데 그 게임 영상의 색상과 하모니를 이루면서 주변에 있는 조명들이 색상이 바뀝니다. 조명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영상 속에 있는 색상과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싱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조명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TV에 넷플릭스 영화를 틀어놓고 영화를 보게 되면 주변에 있는 전구들이 그 영화 장면의 색상과 연결되어 가지고 더 웅장함과 몰입감을 느낄 수가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전구가 인터넷에 연결된 겁니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르죠. 그냥 연결된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어떤 체험을, 영상을 보는 체험을 더욱더 극대화시켜서 몰입감을 높여주죠. 사실 필립스가 최근에 만들어내고 있는 많은 조명기구는 그냥 전구가 아니에요. 이 전구가 인터넷과 연결되고 연결된 전구는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죠. 마치
조명이 살아 움직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전구가 인터넷에 연결된 새로운 체험을 제공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구는 뭐 알다시피 너무나 일반적인 공산품이죠. 근데 그 공산품이 인터넷에 연결됨으로써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 비즈니스 모델도 더욱더 다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필립스라는 회사는 2016년도에 시그니파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설립을 해요. 근데 이 회사가 바로 새로운 개념의 조명 구독 서비스, 그러니까 램프 에저 서비스라고 해서 라스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에서 어떤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니파이에서 B2B로 제공하고 있는 새로운 조명 구독 서비스입니다. 수많은 건물에 조명이 있죠. 지금 우리 행사장만 해도 정말 많은 조명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조명은 다 사실 껐다 켰다 그거밖에 못해요. 조금 개선된 건 조도의 밝기 정도를 사람이 임의로 스위치를 눌러서 선택할 수가 있죠. 근데 화면에 보여주는 영상 속에 있는 시그니파이의 라스라고 하는 솔루션은 조명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객의 컨텍스트 그리고 그 현장에 필요로 하는 니즈에 맞게끔 자동으로 조명의 색상과 조도가 바뀌어가지고 운영이 되죠.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는 거예요. 앞서 보여드렸던 영화와 게임을 할 때 주변의 조명이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는 것처럼.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마트에 이 라스 구독 서비스로 조명을 설치를 하게 되면 사실 마트 안에는 수많은 상품들이 판매되는데 예를 들어서 육류 코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장난감 코너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죠. 근데 상품의 판매량과 이 조도, 즉 조명의 밝기와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질까요? 그리고 육류를 파는 코너의 색상은 어땠을 때 고객들이 더욱더 물건을 많이 팔까요? 그리고 시간대는 어떨까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시간대와 상품의 종류와 그리고 또 특징에 따라서 존의 특성에 따라서 조도의 밝기와 색상에 따라 매출이 변동될 수 있거든요. 기존의 조명은 그저 껐다 켰다에 불과하지만 이 라스 방식으로 제공되는 이 조명은 그 상황에 맞게끔 최적의 조도를 제공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시그니파이라는 회사의 클라우드에는 이 조명을 선택할 수 있는 인터넷 기술도 있지만 그 코너, 그 존의 매출을 연동시킴으로 인해서 조명을 어떻게 바꿨을 때 매출이 가장 높더라라고 하는 걸 분석을 해서 시기적절하게 조명을 계속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때 과연 조명과 조도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그니파이의 조명 서비스는 그런 안전사고와 관련된 즉 근로자들의 집중도와 관련된 데이터를 연동함으로써 가장 최적의 조명을 자동으로 선택해서 그 시간대에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명 자체가 그냥 껐다 켰다로 쓰는 게 아니라 서비스로서 새로운 형태의 가치를 만들어내죠. 비즈니스 모델도 다릅니다. 예전에는 조명기구 사서 돈 받고 팔았다면 이제는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비용보다 그걸 유지 운영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데 기꺼이 돈을 지불하죠. 그게 바로 조명의 구독 서비스죠. 바로 이렇게 디지털 기술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통 산업의 비즈니스 밸류를 확 바꾸는 것과 함께 더 나아가선 고객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동안 디지털 기술은 여러 차례의 변화가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 가장 가벼운 형태의 변화는 1990년도에 있었죠.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PC통신이라고 불리는 IT 플랫폼이 90년대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변화가 2000년대부터 시작을 해요. 2000년대에 웹이 등장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하면서 쓰고 있는 네이버라든가 다음 이런 서비스들, 더 나가서 미국의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들은 다 웹 기반 하에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2000년도에 본격적으로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웹이라고 하는 거대한 인터넷 플랫폼이 생겼고, 그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지금 너무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검색 서비스,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이메일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죠. 이게 사실 얼핏 보면 1세대 IT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그 1세대 IT 플랫폼으로 인해서 많은 산업의 구조가 바뀌었죠. 가장 많이 바뀌었던 건 사실 저는 미디어라고 봐요. 신문을 보는 방법, 텔레비전을 보는 방법이 많이 바뀌었죠. 사실 30년 전만 해도 텔레비전 시청률이 어마어마했어요. 잘 나가는 드라마 방송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이 70%, 80%가 넘었거든요. 지금 웬만한 인기 드라마는 시청률이 20%가 간당간당 안 넘습니다. 인구가 준 것도 아니고 TV가 준 것도 아닌데 왜 시청률이 줄어들었을까요? 우리가 봐야 되는 매체가 너무 많아졌죠.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전만 해도 우리는 신문지를 구독을 했죠. 근데 지금은 신문지로 콘텐츠를 보는 게 아니라 뉴스 기사는 여전히 중요하고 여전히 도처에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이 봅니다. 다만 신문 기사를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거나 네이버를 통해서 보죠. 달라진 거죠. 그것처럼 미디어 시장의 지각 변동이 크게 있었다고요. 콘텐츠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웹의 등장과 함께 사실 제 20년 전 기억만 해도 집 주변에 있는 만화책, 만화방이죠. 그리고 또 레코드판 가게, 서점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비디오 테이프 빌리는 대여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가게들 다 사라졌습니다. 만화는 웹툰으로 대체됐고 레코드판은 멜론과 같은 플로와 같은 음악 앱으로 대체됐죠.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즐긴다고요. 이렇게 시장이 바뀌었다고요. 콘텐츠 산업이 크게 바뀐 겁니다. 정리를 하면 웹이라고 하는 거대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미디어, 또 콘텐츠, 또 물건을 사는 방식인 커머스 이런 산업이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2010년도에 스마트폰이 등장을 했죠. 즉 모바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웹의 시대에서 모바일의 시대로 넘어갔죠. 그게 2010년대라고요. 2010년대에 모바일이 등장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여러분은 어떤 걸 느끼세요? 저는 통신 시장이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만 해도 우리는 문자 메시지를 정말 많이 썼거든요. 유료로. SMS 한 건당 10원, 20원 돈 내고. 근데 카카오톡, 왓츠앱, 수많은 메신저 앱으로 인해서 그 시장이 무료로 바뀐 건 둘째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게 훨씬 경험이 풍부해졌죠. 이모티콘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영상도 보낼 수 있고 심지어 지금 국제전화 누가 국제전화를 하나요? 다 카카오톡이나 라인이나 이런 메신저로 하잖아요. 통신 시장이 바뀐 거예요. 교통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전에 택시를 부를 땐 밖에 나가가지고 손 흔들어가지고 택시를 기다렸다고요. 하염없이. 지금은 티맵 택시, 카카오 택시와 같은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해서 혹은 뭐 타다나 해외 나갈 땐 우버와 같은 앱을 이용해서 모빌리티 즉 교통시장의 서비스의 경험이 바뀌었다고요. 금융도 마찬가지죠. 예전만 해도 결제를 할 때 신용카드나 현금을 많이 이용했다면 지금은 온라인에서는 무조건 다 간편 결제를 이용하고 심지어 오프라인도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결제 서비스가 크게 뜨면서 바코드나 QR코드를 눌러서 검색을 한다고요. 이게 불과 10년도 안 됐다고요. 이런 변화가.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모바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통신시장, 교통시장, 금융산업 이런 전통적인 산업이 크게 바뀐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그런 변화가 2020년 또 본격화되고 있어요. 앞서 설명드렸던 필립스의 조명은 제조거든요. 제조업. 근데 제조업이 인터넷과 만나면서 새로운 고객 가치와 고객 경험이 제시가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과거와는 다른 사용자 경험이 제시되고 비즈니스 모델도 조명을 팔아서 전구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전구를 서비스로 제공하고 거기에 조명 구독 서비스를 연동하는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도 바뀌고 고객 경험도 바뀌는 거죠. 자동차도 또 많은 변화가 있었죠. 테슬라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시장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 자동차 산업과는 구조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거든요. 이런 일련의 많은 변화들이 202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디지털 기술은 그동안 크게 두 번의 변화가 있었다고요. 2000년대 컴퓨터 기반의 웹, 2010년대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그리고 지금 2020년도 세 번째 변화의 파고가 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물 인터넷 기반의 AI 플랫폼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 산업이 특히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에요. 앞으로 20년 전 컴퓨터가 그랬던 것처럼 10년 전 스마트폰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앞으로 10년간은
사물 인터넷 기반의 AI가 우리 산업 구조를 많이 바꿀 것이고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더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필요하고 그 혁신은 바로 디지털 기술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 집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물 인터넷 기기들이 있어요. 삼성전자의 냉장고, 세탁기, LG전자의 스타일러스, 와인 냉장고, 그다음에 또 SK 매직과 코웨이의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이런 기기들이 모두 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벌써 사물 인터넷 시대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사물이 연결되면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 경험이 가능하죠. 원격으로 집안에 있는 청소기를 가동하고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집안의 미세먼지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엊그저께 미세먼지 농도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체크하고 진단하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가습기가 동작을 어떻게 하게 되면 미세먼지가 줄어드는지, 화학물질의 농도는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 어떻게 작동했을 때 극대화되고 어떻게 작동했을 때 최소화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의 부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하지 못했던, 알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사물 인터넷 시대는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현재가 되었고 그 현재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 경험과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은 혁신하고 있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서비스를 만들고 사업을 하는 기업은 도태되기 마련이죠. 그런 측면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은 기존의 제조업체가 제공했던 사물과 무엇이 가장 크게 다른지 사용자 경험 입장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게 킨사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새로운 스마트 체온계입니다. 이 체온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잠깐 영상을 통해서 보시죠. But at least there's Kinsa. In just 10 seconds, the Kinsa smart thermometer gives an accurate reading. Reading complete. And with a few simple taps, you can track symptoms, take pictures, and even record custom notes. So you have a full history of the illness. With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your child's illness right on your phone, you cut out the guesswork for a faster path to recovery. You can also see what's going on around his school and offer that information to your pediatrician to help guide your next steps. A doctor with knowledge of strep going around is more likely to order a throat culture sooner. Pediatrician recommended. Affordable. 체온계를 쓰는 Simple to 방식이 use, 좀 독특하죠. and designed with parents and kids in mind.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를 해서 체온계에 있는 액정 화면을 통해 가지고 아이의 체온을 보는 게 아니라 화면에 보여지는 앱을 통해서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이가 아파가지고 머리가 펄펄 끓을 때 체온계를 찾는 이유는 뭘까요? 현재 아이의 체온이 36도인 게 궁금한가요? 37도인 게 궁금한가요? 사실 궁금한 건 아이를 지금 병원에 데리고 갈 만큼 긴박한 상황인 건지 아니면 조금 얼음찜질을 해서 빨리 체온을 낮춰주면 빨리 나은 건지 그게 궁금한 거지 숫자가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의사가 아닌 이상 숫자의 변화를 보고 어떻게 해독할 수 있겠어요? 오전에 36도였다가 1시간 후에 쟀더니 36.5도네. 그리고 또 1시간 후에 쟀더니 36.7도. 그러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건가요? 알 수가 없다고요. 그건 물어봐야죠. 의사 선생님한테.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스마트 체온계는 물어볼 필요 없이 숫자가 아닌 컨텍스트를 알려줍니다.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체온계가 인터넷에 연결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체온계가 스마트폰을 경유를 해서 클라우드에, 킨사 회사의 클라우드에 계속 아이의 체온에 대한 정보가 데이터로 기록되는 것이고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가 AI를 통해서 분석이 됨으로써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아이의 상태가 어떻다. 병원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얼음찜질을 해서 조금 아이를 좀 평온하게 해주면 금방 나을 것 같다. 이런 컨텐츠를 제공한다고요. 더 나아가서 병원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돼요.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의사 선생님께 아이의 체온에 대한 정보를 고스란히 보내서 전화를 통해 가지고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요. 그동안 기록한 데이터가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도 원격 진료를 하기 되게 편하고 아이의 상태와 관련된 조언을 주기도 되게 편하죠. 체온계를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체온계가 고객이 진정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만들던 체온계와는 다른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기술 기반의 혁신이죠. 스마트폰에 앱을 잘 만들어야 되고 그 앱이
사용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체온계를 예쁜 디자인으로 값싸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체온계와 연동되는 앱을 어떻게 개발하고, 클라우드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클라우드에 쌓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어떻게 보관하고 분석을 해서 사용자에게 적절한 형태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그 컨텐트가 중요하다는 거죠. 과거와는 달라진 기술입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제조업도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대전환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X축, 기업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는데 디지털 기술이 활용하는 경우. Y축, 외부의 고객에게 새로운 상품과 고객 가치를 만드는데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는 경우. 그래서 X축과 Y축이 구분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필립스의 전구나 방금 이야기했던 킨사의 스마트 체온계 같은 경우에는 Y축이죠. 고객에게 과거에 상품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비용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대신 ROI가 높죠. 투자 대비 얻게 되는 기대 효과가 크다고요.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매출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과거에 갖지 못하던 BM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단 리스크가 크죠. 반면 X축은 기존에 우리가 원래 하고 있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데 공장을 스마트하게 바꾼다거나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트윈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혹은 공장의 안전을 도모한다거나, 혹은 공장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수요를 드높이기 위해서 로봇을 도입한다거나, 비용을 절감한다거나, 이거는 외부에 있는 상품이 바뀌거나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게 아니죠. 우리 기업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는 거죠. 당연히 적극 장려해야 되고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다만 Y축과는 다른 거죠. 목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 보니 비용 투자도 다르고 평가하는 방식도 달라야 되죠. 그런 면에서 기업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구분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X축과 Y축으로 나누어서 우리 기업 내부의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회사의 사업 모델과 산업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데, 그래서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서 프로덕트를 완전히 개편하는데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투자와 다른 평가 방식이 도입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두 가지 사례는 이 Y축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 디지털 기반의 혁신을 추진하는 데는 네 가지의 핵심적인 기술들이 사용됩니다. 인더스트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바뀌면서 산업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는, 그래서 산업 간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그런 4차 산업혁명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디지털 기술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사물 인터넷, 특히 제조업에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물이 확보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클라우드, 그리고 그 클라우드에 수많은 데이터가 쌓이는 빅데이터, 마지막으로 그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데 필요한 AI, 이 네 가지 기술이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원동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전통 산업 영역에서는 이 네 가지 기술이 조합이 되어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업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업 외부의 신규 프로덕트를 혁신하는 데 활용되는 것, 그걸 가리켜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네 가지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AI죠. 그래서 2020년은 AI 시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AI의 기술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AI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까요? AI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B2B AI, 이걸 인더스트리얼 AI라고 하죠. 기업용 AI. 종류도 정말 다양해요. 테슬라의 자동차, 현대자동차에 적용된 자율주행 기능은 자율주행을 위해서 고도화된 AI가 필요한 것이고요. 공장에서 불량을 체크하는 데 활용되는 그런 AI들, 그런 것들은 불량 체크 엔진들이 고도화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최적화된 AI가 필요하겠죠.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보안 카메라, 거기에는 페이스 레코그니션이라고 해서 얼굴을 인식하는 AI가 적용되겠죠. 그렇게 각각의 영역별로 정말 다양한 종류의 AI가 있죠. 그리고 그런 AI는 기업 현장에서 그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만의 AI를 가져야 되고, 그런 AI가 최근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은행에서도 부정 탐지를 체크한다거나,
혹은 심사를 좀 더 빠르게 한다거나 정교하게. 그런데 AI를 우리 엔진만의, 우리 은행만의 AI를 계속 고도화하는 게 바로 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일반 B2C AI도 있어요.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AI. 그걸 AI 어시스턴트, 즉 AI 비서라고 부르고 프론트 AI라고 일반적으로 통용합니다. 우리 국내에도 이제 최근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런 AI가 보급되고 있죠. 프론트 AI가.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써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스피커라고 불리는 AI가 바로 그런 AI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잠깐 영상을 통해서 보시죠. I got you the Echo Show. You can ask it to play music or check the weather. Valerie, Valerie. Alexa, at 6 p.m., remind Grandpa your favorite dessert's in the fridge. Okay, I'll set a reminder. Alexa, play the song that goes Valerie. Well, sometimes I go out by myself and I look across the water. 아마존이 만든 에코라고 불리는 스마트 스피커고 이 안에는 알렉사라고 하는 프론트 AI가 들어가 있죠. 뭐 아마존 이외에도 구글 그리고 한국에서는 SK텔레콤의 누구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여러 회사에서 이런 스마트 스피커를 만들고 있어요. 스마트 스피커는 일종의 IoT 사물 인터넷이고 이 뒷단의 클라우드에는 프론트 AI가 있죠. 그래서 그 AI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말로써 아주 쉽게 동작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나 아이들처럼 컴퓨터나 스마트폰 작동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아주 손쉽게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디지털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3의 인터넷 플랫폼이죠. 앞서 제가 IT 플랫폼은 크게 두 번의 진화가 있었다고 했죠. 2000년도에 웹, 2010년도에 모바일, 그리고 2020년도에 AI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AI입니다. 프론트 AI. 결국 세 번의 파고와 함께 항상 인터넷 패러다임은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 변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죠. 스피커 앞에서, 자동차 앞에서, 냉장고 앞에서, 세탁기 앞에서, 문 앞에서 AI를 불러서 내가 필요로 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6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그 전쟁이 시작됐고 한국은 2, 3년 전부터 시작됐고 이제 아마 올해 지나고 내년, 내후년도부터는 더욱더 본격화될 겁니다. 특히 코로나가 홈 이코노미, 즉 집에 있는 시간을 더욱더 늘리면서 이 재택경제 시장을 크게 활성화시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스마트 홈 플랫폼의 중추 역할을 하는 스마트 스피커, AI 어시스턴트, 즉 프론트 AI 시장이 앞으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제조업체에는 큰 혁신의 기회죠. 왜? 제조업체가 만드는 모든 상품에 바로 이 AI가 인터넷에 연결돼서 동작된다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제조 상품들, 공산품들을 AI를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고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15년 전에 모든 회사들이 홈페이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7, 8년 전에 모든 전통 기업들이 우리 회사도 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한 것처럼 이제는 많은 제조업체들이 야 우리가 만드는 상품도 인터넷에 연결되는 거 아니야? AI를 통해 가지고 뭔가 컨트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고민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 꼭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제조업체들도 이제는 기존에 만들던 관성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수용하고 이걸 우리 사업의 혁신에 활용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조업체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고객 경험을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사실은 테슬라예요. 테슬라에서 최근 미국에서는 그 자율주행 기능, FSD라고 부릅니다. 완벽한 자율주행 기능을 베타 버전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일반 대중에겐 풀리지 않고 일부 테스트들한테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베타 테스터가 자율주행 베타 버전을 사용하는 영상을 촬영한 내용이에요. 한번 잠깐 보시죠. 커다란 디스플레이에 현재 내 자동차의 모습이 It's 보이죠? doing that lane change all by itself. 자세히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영상은 내 자동차 주변에 있는 도로와 No. 다른 자동차의 모습을 Good. 보여주는 것이고 오른쪽 장면은 내비게이션입니다. 왼쪽에 있는 영상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정말 주변에 있는 자동차의 움직임 그리고 심지어 저 위에 있는 신호등 그리고 도로의 라인 같은 걸 아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There we go. It's doing that lane change all by itself. 앞에 움직이는 트럭부터 시작해서 버스, 행인, 자전거, 오토바이, 택시 이런 것들을 다 정교하게 측정을 해서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내 뒤에 자동차가 오는 것도 보여줘요.
Only flies to a single, but okay. 내가 육안으로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자동차들의 움직임을 세세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안심이 가죠. Yeah, hands on wheel behaviors. 저기 교통 신호등, 신호봉 저런 것들조차도 다 보여주죠. 저 교통 신호봉이 넘어져 있는 경우에 넘어져 있는 것까지도 보여줘요. 그렇게 아주 정교하게 테슬라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이렇게 측정하고 있다고 알려주기 때문에 사람 운전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되게 놓이죠.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는 게 사실이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제공해요. 즉 사용자 경험이 우수하다는 거죠.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이 주는 신뢰를 제대로 화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주변에 있는 자동차들의 움직임이 정확하게 측정되는지를 볼 수가 있죠. 우측 뒤에 있는 자동차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온다 그러면 저한테 빨간색으로 경고까지 해줍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거는 이면도로라서 내비게이션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운전하다가 갑자기 테슬라가 멘붕에 빠지고 운전자한테 운전대를 넘기는 화면입니다. 그런데 방금 그 도로도 두세 차례 정도 움직이게 되면 자동으로 그때부터는 테슬라가 인식을 해요. 중요한 건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고스란히 클라우드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AI가 기존 도로에 표시가 되지 않았던 운전 정보까지도 캐치를 해서 스스로 학습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테슬라 자동차를 많이 운전하면 운전할수록 더욱더 똑똑해지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내비게이션은 표시도 되지 않은 도로들이 계속 사람이 운행하면 운행할수록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사람이 운전한 정보를 기반으로 AI가 자가학습을 하는 거죠. 새로운 경험을 제시한다고 이렇게. 그런 경험들을 제시하는 것 덕분에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1위 기업인 토요타보다 지금은 아마 시가총액이 300조보다 더 높아졌을 거예요. 계속 이렇게 테슬라에 대한 기업 가치가 높은 이유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자동차가 제공하지 못했던 고객 가치를 제공하고 더 중요한 거는 고객 가치를 제공하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멀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기존 자동차 회사처럼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거든요.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중개 판매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테슬라 자동차 안에서는 넷플릭스 영화를 감상하고 가라오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거든요. 그런 거를 프리미엄 커넥티드 서비스라고 해서 월 9,900원에 팔아요. 즉 구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요. 자율주행 기능도 이 FS 기능을 완벽하게 쓰려면 월 사용료를 얼마 받는 형식으로 소프트웨어 판매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수도 있다고요.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거 이외에도 로보택시라고 해서 작년도 말에 앨런 머스크가 발표를 했었죠. 테슬라의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능을 운전자를 위해서 활용하는 거 말고 운전자가 돈 버는 데 활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자동차는 출퇴근하는 시간 이외에는 항상 차고에 있거든요. 그 차고에 있는 자동차를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바깥에 나가서 마치 택시처럼 돈 벌어오게 하는 거죠. 운전자 없이. 그래서 돈을 번 비용의 70%는 운전자에게 주고 30%는 테슬라가 가져가는 거죠. 테슬라도 좋고 운전자도 좋죠. 내 자동차가 나가가지고 돈 벌어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멀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의 기업 가치가 기존 자동차 회사는 다른 방법으로 측정되는 거죠. 이렇게 제조업은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조업의 혁신 그리고 많은 산업 분야의 혁신에 사용되는 기술들은 사실 앞서 이야기했던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네 가지뿐만 아니라 그 종류는 정말 다양하죠. 블록체인, 엣지 컴퓨팅, 5G, 더 나아가선 VR, AR, 디지털 트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기술을 잘 알아야 그걸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 산업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실 ICT 기술과 디지털에 능숙하지 않고 잘 모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아야 그걸 기반으로 우리 산업과 우리 기업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선 이런 디지털 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식 함양을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당면 과제입니다. 그걸 알아야 잘 쓸 수 있거든요. 이 회사는 기존에 있었던 방송 중계 카메라를 AI를 기반으로 전혀 다르게 해석한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춰가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방송용 카메라가 진화한 거죠. 스포츠 경기장에 3대의 카메라만 무인으로 설치하게 되면 그 카메라가 경기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선수들을 다 분석을 해서 선수들별 얼마나 많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어떤 존에서 어떻게 골을 성공시켰는지, 어시스턴트를 누가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의 분석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존의 카메라가 그냥 일방적으로 찍기만 하고 촬영 중계만 했다면 이 카메라는 클라우드의 영상을 계속 분석을 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죠. 이게 바로 제조의 혁신이라고요. 기존에 있었던 카메라가 인터넷에 연결됨으로 인해서 과거에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전통 산업 영역에서 그 어느 때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더 나아가서는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게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야만 기업은 생존할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죠. 그런 기업 중에서 과거 어려웠다가 디지털 기술 덕분에 부활한 대표적인 회사 하나를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바로 닌텐도라고 하는 회사죠. 여러분, 닌텐도는 제 기억에 2007년도에 한국에서 참 인기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 연예인들이 한국 광고 방송에서도 닌텐도 게임기를 정말 많이 선전했거든요. 제 조카도 2006, 7년도 무렵에 닌텐도 게임기 가지고 정말 집에서 오락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닌텐도가 스마트폰 때문에 많이 힘들어졌어요. 2010년도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서 닌텐도 게임기 시장이 완전히 박살나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2014년도, 15년도부터 스마트폰에 포켓몬이라는 앱도 만들고, 그리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도전을 끊임없이 하면서 부활에 성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통적인 아날로그 게임기 만드는 회사가 디지털 기술을 응용함으로써, 거기에 응용된 기술은 AR이라고 하는 증강현실 기술입니다. 원래 포켓몬 앱에 적용됐던 기술인데 그거를 새로운 게임기에 적용했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영상은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닌텐도의 상품입니다. 우리 흔히 게임하면은 스마트폰 화면이나 혹은 TV 화면 속에 쏙 들어가서 주변과는 담을 쌓고 가상 공간 속에서 게임만 즐기는 게 기존 게임이죠. 반면에 이제 전통적인 아날로그 기업인 닌텐도의 게임,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 게임은 바깥에 있는 미니카에 카메라를 달고 그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된 영상을 텔레비전이나 혹은 내 닌텐도 게임기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실제 움직이는 건, 즉 내 집안을 막 돌아다니면서 경주를 하는 건 실제 피지컬한 자동차예요. 근데 그 자동차가 카메라가 달려서 그 카메라를 통해서 내 스마트폰 화면이나 닌텐도 게임기에서 촬영한 영상이 보여지죠. 그리고 이 영상은 이 카메라가 촬영한 실제 피지컬한 내용과 그 다음에 게임 컨텐츠가 같이 결합이 되어서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집안에 있는 모든 공간들을 다 코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코스로. 그래서 그 코스를 통해서 집안 전체가 다 게임기가 되는 거죠. 게임기 속으로 집안 전체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현실과 게임, 가상의 공간이 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게임 공간은 가상일 뿐 현실과는 괴리가 됐는데, 새로운 개념의 이 게임은 가상과 현실이 통합된 형태의 AR 방식으로 새로운 증강현실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처럼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다고 하루 종일 24시간 모니터만 쳐다볼 수는 없고,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이 아주 잘 시임리스하게 입체적으로 연동됨으로써 기존의 게임기와는 다른 경험을 제시하고 또 현실의 주변을 돌아다볼 수도 있고 하다 보니 더욱더 나은 게임의 체험이 가능한 그런 새로운 완구라고 보시면 돼요.
닌텐도는 이러한 디지털 기술 기반의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2016년도, 17년도부터는 부활의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2006년, 7년도에 한참 주가가 높아졌다가 스마트폰이 등장하던 2010년 무렵에 주가가 완전히 하락하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꾸준한 디지털 기술 기반의 혁신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2018년 들어서부터는 특히 최근 2019년도 이후부터는 기업 가치가 예전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전통 산업을 혁신하고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과거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놓고 있죠. 근데 그 변화 중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도 돌아갈 수 없는 변화가 있어요. 바로 그 변화는 디지털 기술이 가져다준 새로운 고객의 경험과 변화죠. 방금 이야기했던 닌텐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디지털 기술은 마치 오프라인에 있는 현장과 밀결합되면서 온라인 기술을 더욱더 풍족하게 해주고 있고 현장감과 몰입감을 극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영상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오큘러스라고 하는 VR 디바이스를 오래전에 인수를 했고 최근에 그 오큘러스 퀘스트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새로운 차세대 SNS를 만들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페이스북 2예요. 홀로라이드라고 하는 새로운 차세대 SNS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SNS를 즐기는지 한번 잠깐 보시죠. Another world. And it's right here. On my face. Welcome. This is Horizon. 저렇게 가상 공간 속으로 풍덩 들어가게 되죠. Really love the staff, 2차원 Stuart. 모니터가 아니라 3차원 입체적인 형태의 SNS를 즐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Horizon isn't about rules or limits or pants or people telling you not to fly an airplane while drinking your fresh ground, fair trade, French press morning coffee through a curly straw. Isn't that right, Debbie? Mm-hmm. It's about getting out there and trying new things, making your mark, making friends with an Australian named Mark. Oh, actually, I'm from New Zealand. And you can even build a world of your own, like laser tag moon landing. Or this islandy place. Join us! A never-ending, ever-changing world beyond your world is waiting! Debbie gets it! 네,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새로운 앱이고 이 앱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VR 디바이스에 대해 소개한 영상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 온라인이 기존의 오프라인에 비해서 뒤처졌던 것 중에 하나는 몰입감과 현장감이거든요. 그리고 입체감. 그런데 기술은 계속 진화하면서 기존 오프라인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온라인이 해줄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20년대, 21년대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지점이고 그런 측면에서 특히 전통 산업은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이걸 우리 고객들에게 새로운 상품의 경험을 제공하는 데 활용하고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데 이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강연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필립스나 킨사와 같은 스마트 체온계를 통해서 고객의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두 번째는 그런 기술의 근간 중 하나, 특히 제조업의 사물 인터넷과 AI가 어떻게 중요한지를 프론트 AI와 인더스트리얼 AI를 설명드렸고요. 맨 마지막에는 화면에 보여진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향후 2020년대 이후 우리 제조업 시장에 많은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전통 산업에 있는 우리 기업분들은 어떻게 이런 기술들을 우리 산업에 적용하고 우리 기업의 BM 혁신에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그리고 시사점을 갖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도 좋은 강연해주신 김재현 부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무대를 정리를 하고 나서 바로 토크 콘서트로 넘어갈 텐데요. 일단 먼저 자리로 모신 다음에 바로 다시 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0분이 정말 훌쩍 빨리 지나갔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재미있고 또 다양한 컨텐츠를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또 발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의 요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산업에 그것을 적용을 하고 또 우리 지금 현재의 고객 경험을 더욱더 개선시킬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디지털 세상으로의 전환은 그 언제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더 빠르게 전환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 전환을 위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는 기회로 보고 좀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잠시 무대 정리 시간을 가지고 나서 바로 또 부사장님 모시고 토크 콘서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부사장님 다시 무대 위로 모시고 저희가 토크 콘서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으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사장님 다시 한번 너무나도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 마이써니를 강연을 좀 들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번 강연이었는데요. 네, 그럼 저희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좋은 강연 해주신 부사장님 모시고 토크 콘서트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해주시는 동안 저희가 전달해드렸던 위 라이브 온을 통해서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질문 리스트를 좀 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더 공감을 얻었는지 공감을 많이 받았던 질문들 순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화면 좀 띄워주시죠. 네, 일단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좀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같은 질문에 공감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공감 높은 순으로 일단 먼저 그러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객의 구입 패턴과 상품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축적 그리고 활용은 중소기업에서도 매출 증대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요. 다만 개인정보 저장이나 활용이 불가피해서 누출되는 경우가 좀 빈번합니다. 고객의 동적인 판단과 또 정적인 정보를 구분하여 유출을 줄이는 방안 또는 효과에 대해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정보 유출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자체 내부 서버가 아니라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원치 않는 뭐 해킹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질문자의 의도도 결국 중소기업에서 뭐 이제 개인과 관련된 상품 분석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이 좀 우려된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비실명 데이터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명 데이터가 아니라 비실명화 데이터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다 보면 유출되더라도 비실명이기 때문에 실제 개인정보 유출과는 좀 별개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죠. 물론 실명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에 비하면 이제 기본적인 비실명 데이터의 분석이 효과성은 떨어질 수는 있죠. 하지만 유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민감한 데이터다라고 하는 경우엔 비실명화시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병행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개인 정보의 유출이 워낙에 많은 사태가 있었다 보니까 저도 그렇지 않아도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비실명화 시켜서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답변 해주셨고요. 그리고 추가 부연 설명하면 최근에는 클라우드와 API 연동이 상당히 잘 돼 있어서 우리 내부에서는 실명화로 하고 실제 클라우드로 가서 분석하는 건 비실명으로 해서 분석한 다음에 결과만 다시 받아서 실명과 연계해서 쓰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앞서 이야기하셨던 그런 문제는 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효과적으로 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다음 공감 많이 받았던 질문으로 또 넘어가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운영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다 보니 낙후된 디지털 인프라 및 제반 사항으로 기관 내 데이터가 축적이 힘들고 구시대적인 보안 모듈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수적인 집단에서 디지털 전환은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디지털 전환하면 모든 영역, 비즈니스 펑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업 전체에 다 적용하는 게 가장 효과가 높긴 하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이상향이고 실제 질문자의 말씀처럼 꼭 보수적인 뭐 공공기관 이외에도 이제 기존 전통 산업 영역에서는 한 방에 다 모든 걸 변화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신규 프로젝트, 신규 프로덕트, 신규 사업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그 영역에서만 활용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서 그걸 기반으로 전 영역으로 확산하는 게 첫 번째. 그래서 기존 사업이 아니라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디지털 기반으로 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제가 잠깐 클라우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최근 클라우드 디지털 기술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기도 하고 세분화되어서 기존에 있었던 레거시를 100% 다 클라우드로 이전하지 않아도 클라우드로 일부를 이전하고 기존 레거시하고 연계한 형태의 게이트웨이를 두고서 기존 레거시를 좀 효율화시키기도 하고 또 내부에서 여러 저항감들 완전히 다 전환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 문제, ROI 문제, 또 문화적인 어떤 저항감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방에 다 바꾸는 게 물론 좋지만 그건 이제 이상에서나 존재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두 번째 방법인 기존 레거시와 클라우드의 게이트웨이 역할로 연계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뭐 그런 솔루션으로서 이제 서비스 나우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도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솔루션을 도입을 하면 기존의 저항감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네,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고 사실 완전 대대적인 그런 도입 또는 적용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신규 프로젝트 또는 신규 프로덕트 그리고 사업 영역을 새로 좀 창출해서 적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답변해 주셨고요. 네, 그럼 다음 또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 파트에 근무를 하면서 기존 인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최근 2년간 관련 교육을 전사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효과성이 좀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부 디지털 인력 영입 등도 고려 중이나 또는 대기업의 비유연성 등등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기업에서 디지털 전환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죠.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아무리 회사의 경영진이 디지털 전환을 선언해도 그 선언에 맞게끔 디지털 역량을 가지고 전환을 할 수 있는 실제 회사의 내부 역량을 갖춘 인재가 없기 때문에 고민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하죠. 첫 번째는 새로운 사람의 도입, 두 번째 외부 솔루션의 의존, 세 번째 내부 역량의 강화. 그래서 여기서는 세 번째 방법을 추진하는데 좀 이렇게 쉽지 않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도 쉽지 않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ICT 전문가를 영입하려면 비용의 문제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가 또 걸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외부 솔루션을 좀 이용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 솔루션을 이용하게 되면 1년, 2년에 버틸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니까 결국 세 번째 자체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또 어떻게 2년간 교육을 했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전사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냥 쉽게 말하면 교양 교육에 불과하거든요. 디지털 교양 교육. 그렇게 해서는 실제 디지털 기술을 응용을 해서 사업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인력을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양 교육을 할 게 아니라 실제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명확히 포커스된 집단, 회사 내의 집단 그 인력들을 실제 사업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프로젝트에 투입을 해서 거기에서 배우게 해야죠. 쉽게 말하면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교양 교육인 거고 내 현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배워야 그게 진정한 교육이거든요. 물론 교육도 되고 사업을 성장시킬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실제 사업 현장에 적용되는 디지털 프로젝트를 정의하고 그 프로젝트에 전담 인력들을 배치를 해서 그 인력들이 1, 2년 내에 성과를 낼 거라 생각하지 말고 1, 2년 동안은 오히려 교육을 한다. 그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교육 방법입니다.
결국에는 TF팀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그 내부 인력의 역량 강화를 하는 건데요. 2년이라고 했는데 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근데 그 역량 강화가 과연 될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제가 많은 경험을 해보면 사실 1년 그러니까 디지털의 전반적인 그 패러다임의 변화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10년마다 있어요. 10년마다 크게 있고, 그리고 그 10년을 쪼개서 안에서 봤을 때는 어떤 프로덕트가 생애 성장을 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근데 3년을 교육에 허비하기에는 뭐 사업 현장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렇다고 1년을 하기엔 너무 약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재안으로서 2년이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법인 관리 물류 산업은 취급 품종이나 경로, 운송 수단 및 구간이 다양해서 데이터 관리를 위한 표준화가 어려운데요. 수기로 입력하는 정보가 많아서 데이터 통일이 또 힘들고, 방안이 있더라도 축적된 과거 데이터를 다시 표준화하는 작업도 어려운데 해결 사례나 또는 이에 대한 대략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이걸 가리켜 데이터 파편화라고 하는데, 사실 전통 산업 영역에서 곰곰이 기업 내부를 들여다보면 의외로 데이터가 많이 있다고 발견이 돼요. 근데 그 데이터는 디지털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데이터거든요. 왜냐하면 딱 여기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데이터 간의 표준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데이터가 정의가 되어 있어도 그 데이터를 연계하려고 하면 다 모든 게 엉켜 있거든요. 그거는 실제 데이터가 수집이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을 토로하신 거고, 그런 데이터를 통일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기준 데이터의 정의라고 합니다. 기준 데이터. 기준 데이터는 회사마다 다 달라요, 사실. 그 회사가 추구하는 사업의 비전, 또 그리고 현재 쌓고 있는 데이터의 종류와 포맷의 구성에 따라서 기준 데이터의 정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와 관련된 분석을 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데이터 거버넌스를 이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거버넌스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데이터 표준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준 데이터의 정의, 우리 회사의 기준 데이터의 정의를 하고, 그 기준 데이터를 통해서 모든 회사의 각 부서가 그 기준 데이터의 포맷에 맞는 데이터를 지금부터라도 수집하고, 그리고 그거를 잘 분석해서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에 활용하는 게 전반적인 데이터를 잘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사례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를 이제 DDDM이라고 하죠.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매니지먼트. 그래서 지금 질문자분께서는 인터넷으로 DDDM이라고 좀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된 자료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결국 기준 데이터의 정의를 먼저 내리고 나서 찾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DDDM이었나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서 또 질문 드려볼게요. 데이터 분석가 모바일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에서 분석가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서비스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공유하는 업무를 하는데, 협력관계의 팀원 또는 타 팀에서 데이터를 가치를 잘 인식하게끔 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아마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느끼는 공통된 어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사업 현장은 너무 바쁘거든요. 그리고 또 사업 현장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암묵지, 그러니까 데이터로 숫자로 알 수 없는 암묵지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 다 부서에서, 특히 데이터 분석하는 쪽에서 이러쿵 저러쿵 데이터 달라고 하고, 또 데이터 가지고 분석해서 이제 현장 쪽에서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왜 분석했어? 이러기도 하고, 그거는 숫자가 그런 것이지 내가 알고 있는 암묵자하고는 달라라고 해서 평가절하기도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 회사에 아까 얘기했던 DDDM의 문화가 잘 적용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사실은 이제 토로한 내용이거든요. 이건 사실 이제 실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경영진이 해결할 문제예요. 경영진이 의지를 가지고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과 업무 프로세스를 잡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실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분석하기 위해서 사업 현장 쪽에서 데이터를 잘 수집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더 중요한 건 그런 분석 결과를 가지고 사업 현장과 잘 논의를 해서 이거는 숫자는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암묵지가 잘 안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이렇게 반영해야 되네 라고 하는 코어가 돼야 다음번 분석을 할 때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 사업 현장도 도움이 되는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현장 쪽에서 오히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한테 이런 걸 분석해 주세요라고 거꾸로 주객이 전도되죠. 근데 그렇게 만드는 문화를 즉 DDDM의 문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경영진이 만들어줘야죠. 그건 사이언티스트 자체적으로 데이터 분석하는 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질문 주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경영진을 설득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또 다음 질문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커머스에서의 DX, 기존 구매자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규 고객을 타겟팅하는 것 외에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혹시 있을까요? 기존 고객만을 모수로 삼을 때 신규 고객에 대한 확장이 제한되는 점은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는 혹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나요? 제가 네이버, 카카오의 사는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이제 그 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을 해서 실제 고객을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 사업을 고도화하는데 제한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내부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잡은 물고기에 대한 정보는 아는데 잡지 못한 잠재 고객들에 대한 수요는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중요한 거는 회사 내부의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기존 고객을 잘 컨트롤하고 그들에게 더 로열티를 제공하는 방법은 그거대로 진행을 하고 다른 우리 고객이 아닌 외부 고객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거기에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 그러면 사실 공개된 소셜 데이터가 가장 좋아요. 공개된 소셜 데이터. 즉 외부의 소셜로 공개되어 있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 고객과 그 중에는 매칭하는 게 있고요. 매칭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구분을 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진 고객들은 우리의 고객인데 이런 반대되는 특성을 가진 고객은 우리의 고객이 아니네. 그럼 이들 고객을 일부를 잡아서 강제로라도 집어넣고 이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분석하다 보면 잠재 고객들을 어떻게 타겟팅해가지고 우리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외부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잠재 고객들 군을 파악을 하고 1차, 2차는 그런 잠재 고객을 우리 고객화한 이후 그건 이제 고객이 수십만 명, 수만 명일 필요는 없잖아요. 수명 정도면 되니까 그 수명을 기초로 해서 FGI를 해가지고 그 고객들을 우리 고객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면 되겠죠. 네. 네, 그걸 좀 나눠서 좀 단계별로 나눠서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제가 좀 보다 보니까 하지만 저는 또 너무 당황스러웠던 게 이에 대한 모든 답변을 또 가지고 계셔서 네,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주신 분들도 수준이지만 좋은 답변 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또 받아볼까요?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교육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비즈니스 기회로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언택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검증된 기술이나 솔루션을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언택트 교육이라 하면 만나지 못하고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곰곰이 보면 학습을 하는 온라인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VOD. 그냥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영상을 보고 가만히 듣고서 이해했어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라이브 콘서트 라이브로 듣고 그렇구나 하고 질문 정도 하고 답변하는 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가 끝이죠.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에서 파생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갖다 붙이면 되죠. 전자의 경우 VOD를 솔직히 1시간? 2시간 가만히 들어놓으면 딴짓하거든요.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장에 있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이 VOD의 가장 큰 단점은 몰입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솔루션으로 해결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 쪼개거나 60분을 10분, 마이크로러닝이라고 하거든요. 10분 단위로 쪼개거나 쪼갠 이후에 그냥 보게 하지 말고 어떤 액션러닝이라 액션이 들어가게끔 뭘 보고 정답을 누른다거나 투표에 응하거나 정답을 이렇게 어떤 설문조사에 참여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그런 걸 가미를 해서 교육 방식을 좀 혁신하는 사례가 있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라이브 브로드캐스팅은 이제 여기 들으시는 분만 해도 가만히 들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글을 올리시는 분이 있잖아요. 글을 올리시는 분은 사실 교육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능들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뭐 단순히 채팅창을 집어넣든 아니면 교육 다 끝난 다음에 또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걸 집어넣든 간에 그런 걸 집어넣어서 소통을 늘려야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실 언택트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소셜 러닝이에요. 오늘만 해도 제가 일방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건데 그렇게 전달한 컨텐츠가 내일 모레 다음 주에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까라고 고민해 보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제일 좋은 건 현장에서 업무를 하면서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학습하고 교육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그걸 소셜 러닝이라고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그런 소셜 러닝과 관련된 즉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교육 솔루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이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VOD를 좀 더 액션 러닝화하는 거
두 번째는 라이브 브로드캐스팅에 소통을 더 늘릴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툴을 집어넣는 거. 세 번째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셜 러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 검색해 보시면 돼요. 소셜 러닝, 액션 러닝,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커뮤니케이션, 소통 러닝 이렇게 검색해 보면 관련된 솔루션들이 최근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솔루션을 하나 소개해달라고 했으니까 씬플로우라고 하는 회사의 솔루션이 이제 라이브 브로드캐스팅을 하면서 소통을 하기에 참 적합한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피해자들이 이제 아이들, 학교를 가야 되지만 학교를 가지 못하고 또 학습을 중단해야 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요즘에 점점 더 다양한 언택트 교육 방법들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개가 되는 그런 좋은 사례들을 보면은 또 굉장히 이런 방법으로서 교육을 또 한 단계 진보시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에 대한 좋은 사례 또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사업 관리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코딩 등 상세 기술 분야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무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담당자들이 세부 기술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접근하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더 쉬운 솔루션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사업 담당자들이 사실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술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학습들을 하는 게 사실이에요. 뭐 그래서 뭐 파이썬도 배우고 뭐 그러는데 뭐 이건 이제 개인적인 관점인데 저는 파이썬 같은 것들은 배워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근데 배우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울 필요는 있어요. 근데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부담감을 갖지 말라는 얘기. 제 얘기는 파이썬과 같은 분석 툴을 배움으로 인해서 컴퓨터의 데이터 분석은 이렇게 작동하는구나를 알게 되고 본인이 안 써먹더라도 알게 되고 두 번째는 나중에 사업 쪽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이언티스트하고 소통하고자 할 때 적어도 방금 이야기했던 파이썬을 알므로 인해서 대화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담당자들이 세부 기술까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있어야 된다. 다만 강박관념은 너무 갖지 마라. 그리고 쉬운 툴들은 정말 많다. 아까도 잠깐 첫 번째 질문 중에 하나가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거였잖아요. 근데 데이터 분석을 최근에는 이제 비실명 데이터, 아까 실명 데이터 그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이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갖다 때려박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잘 분석해주는 대시보드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분석하려고 하면 어떤 툴을 사용해야 되지? 이 툴을 사용법은 내가 너무 잘 모르는데 이런 고민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분석을 잘 해주는 대시보드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 그냥 데이터 가지고서 갖다 집어넣고 여러 대시보드를 사용하다 보면 우리 회사의 내 업무에는 이런 데이터 분석들이 가장 효과적이구나라고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은 답변까지 같이 들어봤습니다. 정말 그 질문의 질들이 굉장히 높아서 수준 높고 또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답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이 몇 가지가 있어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좀 추가로 질문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흔히 19세기였나요? 그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예전에 기술 장인들이 산업화 때문에 기계화 때문에 밀려나는 그게 싫어서 오히려 저항을 하고 본인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그런 운동이라고 대두되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은 지나고 나서는 러다이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빠르게 이런 디지털 전환을 우리는 도입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그걸 알아야 된다.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대기업이나 인력의 수요가 많은 그런 쪽에서는 그게 좀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켜서 이걸 빨리 알아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 머리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제조업 쪽에서는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거를 좀 더 디지털 전환을 맞춰서 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대체 누구를 고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세 가지 방법 뭐 새로운 사람을 뽑던가 외부 솔루션을 도입을 하던가 아니면 내부 역량 강화를 하던가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대안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단계가 먼저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렇죠. 네. 기업이 어떤 산업이냐, 그 기업의 문화는 뭐냐, 기업의 뭐 리더십은 어떻냐, 그 회사의 현재 자금 여력은 어떠냐, 이 정말 많은 것들에 따라서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감히 추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아까 이제 세 가지 얘기했던 거,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 우리도 이제 생존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과거에 하지 않았던 역량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 역량을 채워서 하자니 또 배워서 하자니 한계가 있고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하는 측면에 당연히 이제 첫 번째 그럼에도 교육과 역량 개발을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기반으로 한다가 1번이고 2번 아까 했던 거에 좀 반복이긴 한데 외부 솔루션을 기반으로 진행을 하는 단 외부 솔루션의 도입도 너무 비용 구조를 많이 가져가면 이제 자칫 이게 대마불사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실패 확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점진적인 애자일 이제 사업 체계라고 하거든요. 점진적인 체제로 프로토타임을 테이핑해 보면서 외부 솔루션으로 하면서 외부 솔루션을 개발을 우리 내부에서도 참여하다 보면 거기서도 배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실이 나도 크게 회사가 어렵지 않을 정도의 그 규모에서는 외부 솔루션을 가지고 진행하면서 내부 교육으로도 활용한다. 이게 두 번째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외부 전문가를 이제 영입을 해서 그를 기반으로 이제 그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문 조직이 되겠죠. 전담 조직 체계로 기반하는 게 세 번째고 네 번째로는 인수나 투자도 있어요. 관련된 스타트업들, 뭐 중소기업 입장에서 스타트업은 어쨌든 규모가 더 작은 회사인데 그런 스타트업들과의 교류, 상생이죠. 거기에 인수를 하기 어려우면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를 하면서 그 기업과 많은 상생 프로젝트를 만들다 보면 거기에서 또 배움도 있고 또 그 솔루션이 잘 되게 되면 또 회사의 기업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니까 그런 네 번째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네 가지의 또 조언까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 한 가지 또 질문을 좀 개인적인 걸 수도 있겠는데요. 부사장님께서는 이런 앞선 연구를 많이 하시면서 또 느끼는 것들이 더욱더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좀 이런 분야는 내가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분야는 우리가 정말 한국으로서 아니면 우리 기업으로서도 좀 더 집중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혹시 있으시다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두 가지예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이제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 완전 새로운 세상이거든요. 기존에 이제 기본적인 시장은 디지털 기술이 등장하기 이전의 시장은 우리 흔히 오프라인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디지털 세상, 컴퓨터와 웹 그리고 스마트폰, 앱, 모바일이 만들어낸 세상은 온라인 세상이잖아요. 근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하이브리드가 안 됐거든요. 이렇게 구분돼 있어, 분리가 돼 있었다고요. 근데 방금 이야기한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는 이게 완전히 연결된 거거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됩니다. 그 연결된 걸 이제 기업의 공장 관점에서 보면 그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고 이걸 B2C 관점에서 일반 사용자 관점에서 보면 메타버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업은 특히 제조업이라고 하면 우리 내부 공장의 디지털 트윈화 그리고 일반 B2C 서비스를 하거나 혹은 우리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또 이용해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트렌드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각 산업별로 기업별로 비즈니스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조의 서비스화예요.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제조업체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필립스의 전구를 기반으로 아까 채원계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됨으로 인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고객 경험과 가치가 만들어지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걸 사물 인터넷 시대라고 하고 그런 사물 인터넷 시대에는 제조의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이 확장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조의 서비스화라고 하는 트렌드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 앞으로 공부를 해봐야 되는 그 분야까지 두 가지 팁까지 같이 주셨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이제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도 좋은 강연과 또 좋은 토크쇼 진행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그럼 2020 대한민국 기술 사업화 대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포럼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시청해주시고 또 질문도 올려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해서 언택트 행사로 진행되었던 2020 대한민국 기술 사업화 대전에 정말 많은 관심과 참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